노년에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쉰을 넘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지나왔다는 뜻이고, 땀 흘려 돈을 벌던 고단한 세월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돈보다 건강을, 성공보다 남은 삶의 질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자식에게 다 물려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자식에게는 알리지도 말아야 하는가?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겪었고 또 곁에서 지켜본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퇴직할 무렵 저는 연금만으로도 노후가 충분할 거라 믿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었고 작지만 제 명의로 된 땅 한 필지도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도 저는 제 삶에 대체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에는 젊은 시절에 제 판단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일할 때부터 저는 늙은 뒤의 일을 미리 헤아려 보곤 했습니다. 주변에서 노년을 맞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것이 계기였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젊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 쓸 돈이 없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아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할 무렵 손에 쥔 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꺼내 쓰지도 않았습니다.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두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헛되이 쓰는 돈이 아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쓰는 돈이다. 언젠가 큰 병이 나면 돈이 아주 많이 들 텐데 그때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누구도 이 돈에 손대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만약 이 돈이 없었다면 부부가 아프고 쓰러졌을 때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했겠습니까? 자식에게도 친척에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돈이 없다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의 돈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돈을 아내의 수술비로 썼습니다. 아내를 고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더 아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지 않으면 정작 아플 때 쓸 돈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아내는 끝내 제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가 된 뒤로 저에게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아야지 생각하고는 화장실에 다녀와서 이 닦는 걸 잊어버립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이것도 잊고 저것도 잊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기억력에 좋다는 호두와 검은 깨를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바심만 더 심해졌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저축해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게다가 비밀번호는 숫자 여러 자리인데 정작 돈이 필요한 순간에 그게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무리 궁리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일이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헐거워졌습니다. 누가 밥값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낯선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 같은 늙은이는 어리숙해서 쉽게 넘어간다고 여긴 것이지요. 실제로 저는 돈을 건네주며 오히려 기뻐했으니까요.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발 모르는 사람들 말 좀 믿지 마세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다며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몸에 아주 좋다, 혈관에 특효다,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방문 판매로 건강식품을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한 번 큰 규모의 건강 박람회 같은 행사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보세요. 못 믿으시겠으면 무료로 검사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장비도 다 있고 돈도 안 받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가짜다 싶으면 그냥 나오면 되지 않나. 무엇보다 저는 제 기억력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불쑥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승낙하자마자 그들은 저를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잔뜩 하더니 결과가 나오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가한 몸이라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검사를 받으려고 줄을 선 노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붙들고 자식에게 울면서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약봉지를 한 아름 안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의심이 들어 일어서려는 순간 서류 뭉치를 든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게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곧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방금 하신 일도 자주 잊으시죠. 게다가 심혈관, 뇌혈관 쪽에도 이상 신호가 보입니다. 지금 신경 쓰지 않으시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저 사람이 제 건망증까지 정확히 짚어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때 잠시라도 멈춰서 차분히 생각했더라면 아마 속임수라는 걸 진작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믿어버렸습니다. 제 신뢰를 얻어낸 뒤 그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심혈관에 좋다는 제품, 뇌혈관에 좋다는 제품, 그 밖에 온갖 건강식품들이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앞다투어 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 제품들의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노인분들 몸에 아주 좋습니다. 잔병 치레로 병원 갈 일도 없어집니다.
듣고 있자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판매원들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이 가격입니다. 사실 거면 지금 사셔야 합니다. 늦으면 물건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 돈이 제게 감당 못할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 하나의 그 값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쌌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서 웬 노인이 불쑥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 거면 빨리 사요. 지금 살려고 줄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보여요. 아니면 뭐 돈이 없는 거요? 그럼 그냥 집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든가.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망설이지 않고 돈을 건넸습니다. 약을 사와서 얼마 동안 꾸준히 먹었습니다. 꼬박꼬박 먹으면 몸이 좋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온몸이 늘 나른하고 입맛이 없고 살이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나중에는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끼니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속았구나. 문제를 알아차리고 그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약은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돈은 이런데 쓸 돈이 아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부 빼앗기고 만다. 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통장은 딸에게 맡기고 비밀번호의 절반만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두 아이를 함께 시험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나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제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통장을 딸에게 맡겼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딸과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축해둔 돈이 은행에 있다.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찾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돈을 찾아라. 제가 이 이야기를 두 아이에게 꺼냈을 때 둘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 돈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은 저를 아주 잘 돌봐줍니다. 저는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제 앞가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연금도 나오니 사실 그 돈은 아직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을 쓰고 나서부터 제 삶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매일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나중에 아이들이 힘을 합쳐 제 돈을 꺼내갈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 실은 가장 안전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량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공경하는 태도로 부모를 돌보고 모시는 일입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손을 잡고 이끌어 어른으로 키워냅니다. 그러니 낳아주신 분들이 늙고 약해졌을 때 자식이 눈 감으실 때까지 봉양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래야 정과 의리가 온전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늙으면 자식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것은 효성 있는 자식을 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식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노년과 건강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돈만 조금씩 빼가는 자식을 만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다음 이야기들을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시지요. 두 번째 이야기, 자식에게 다 주고 다시 손 벌리느니 그 돈으로 요양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올해 55입니다. 몇 해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적적한 마음에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다고는 하지만 사실 낮에는 거의 혼자입니다. 손주 둘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면 아들 내외는 이른 아침에 나가 늦은 밤에야 돌아옵니다. 그 동네에는 나이 든 사람이나 중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라 낮에는 말을 나눌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저 집 안팎을 오가고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켜두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그러다 손주들을 데리러 가고 저녁 재료를 다듬어 두면 며느리가 돌아와 밥을 짓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각자 방에 들어가 아이 공부를 봐줍니다. 이분도 텔레비전을 조금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자기 자식들까지 챙겨야 하지 않느냐. 그 와중에 나한테까지 마음을 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젊어서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줍니다. 그러다 자식이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살던 집과 땅까지 팔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자식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사이가 틀어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쓴 것을 달다 하며 남은 생을 그렇게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찌감치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여전히 살갑고 다정하지만 여러 해 전부터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해왔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까지요. 자식들은 처음에 웃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너무 앞서신다고요.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다른 집들처럼 그러지 않는다고, 곁에 계셔야 돌봐드리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에게는 직장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은퇴하면 부부끼리 세계 여행을 다닐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머니 곁에만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두 세대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은 차이가 큽니다. 한 집에 살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갈등은 하루하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풍선에 매일 바람을 조금씩 불어넣는 것과 같아서 더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결국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길게 보면 함께 살지 않는 편이 낫다. 얼마 전 이분은 친구들과 여러 요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곳을 한 군데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 직원들은 착하고 상냥했습니다. 돌봄 절차도 분명했고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자식이 책임을 회피하는 곳이다. 제 편하자고 낳아준 부모를 버리는 곳이다. 어미 하나가 자식 열을 키우는데 자식 열이 어미 하나를 못 모신다더라. 이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양원은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가 정신없이 굴러가다 보니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식이 자기 가정도 챙기고 일도 하면서 동시에 늙은 부모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게 하라. 이웃도 있고 공기도 좋지 않느냐. 이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시골에 홀로 두어 노년을 알아서 견디게 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돌봐드릴 사람이 있는 곳에 모시는 것이 나은가? 그래서 이분은 요양원이 오히려 자식의 효심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낳아준 부모를 홀로 두고 알아서 살다 알아서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니까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누워만 계신 어머니의 몸을 돌려 눕히려던 자식이 방법을 몰라 잘못 붙드는 바람에 어머니가 아파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가 도리어 자식을 나무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를 부르셔야지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도 기술도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부모를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이 흐려진 어르신은 자식이 돌보든 간병인이 돌보든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르신이 눈을 감고 계신 것을 보고 자식들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언제부턴가 정신을 잃고 계셨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끝에 이분은 일찍부터 노후 자금을 넉넉히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내 마지막 시간을 위해 내가 준비해둔 돈이다. 너희에게 폐 끼치지 않겠다. 이분의 자식들은 각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라 어머니의 주머니 사정에 크게 그리고 어머니가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으니 자식들 마음도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전부라고 여긴다 해도 자식이 우리에게 그만큼 해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냉정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고 은퇴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요양원에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도와주지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일 또한 어쩌면 아주 흔한 일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 인생 가장 큰 실수는 자식에게 전부 넘겨준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부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아들이 결혼할 때 전부 내주었습니다.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부부가 감당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자식들을 잘 챙겨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몸이 자주 불편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고 그만큼 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전부 이분이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병원을 오간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은 안부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집에 찾아가도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내외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때 이분은 몸이 아팠지만 자식들이 왔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밥상을 차렸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가라고요. 그러면 자식들도 자기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데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저희 잠깐 들른 거예요. 이따 볼 일이 있어서 가야 해요. 다음에 올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괜히 고생만 하시고 남들이 보면 제가 어머니 부려먹는 줄 알잖아요. 그 말에 이분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자식, 좋은 것은 다 사주었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그렇게 다 퍼주느라 정작 자신의 노년에 대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웃집 아이를 봐주는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이제야 이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기대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모은 돈을 전부 자식에게 넘긴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이분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의 미래를 자식에게 맡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키울 때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짊어진 무게를 조금은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훗날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재산과 돈을 전부 자식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키십시오. 그래야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노인에게 남은 유일한 힘은 돈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 6에 딸 2, 모두 8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2채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한 채는 팔아서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남은 한 채는 56된 장남에게 맡겨 조상을 모시는 집으로 삼자고요. 대신 장남은 7 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집 한 채가 개발구역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그 돈을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일부만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 집 한 채는 처음 약속대로 장남에게 맡겼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이런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씩 돌아가며 자식들 집에 머물면서 손주들의 정을 느끼며 지내고 싶다고요. 자식들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7 자식은 유산을 받은 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돈을 모아 집을 샀고, 어떤 이는 사업 미천으로 넣었고, 어떤 이는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7 동생은 어머니가 장남을 편애해 재산을 더 많이 주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남 명의로 집을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약속대로 돈을 더 주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자 장남은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동생들에게 약속한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아예 모시고 가서 돌본다면 도장을 찍어주겠다고요. 어머니가 동생들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형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동생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형은 공부도 다 하고 월급도 많고 어머니한테 집까지 받았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 각자 자식과 가정을 챙겨야 한다. 집문서를 받기 위해 장남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큰며느리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버려진 아이가 된 것 같다고요. 막내딸에게 가고 싶었지만 딸의 형편이 어려운 데다 장남이 딸에게는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 마음이 걸렸습니다. 장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꼬박꼬박 막내에게 돈을 보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시길래 이제는 보내지 않는다. 이분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노후 자금마저 이제는 다 쓰고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 푼도 없다고요. 아들 집에서 쫓겨나면 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서럽고 답답한 날에는 이분은 거리를 떠돌다가 절에 들어가 하룻밤을 얻어 자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젊어서 우리 부부는 자식들 먹고 살게 해주려고 죽어라 일하고 아꼈어요. 이제 그 애들도 다 가정이 있는데 형제끼리 서로 시샘하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재산을 나눈 결정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자식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서글플 뿐이라고요. 여러분, 노년은 위기와 시련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동시에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돈과 재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모아 지킨 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고 싶다면 스스로 모으고 스스로 지키십시오. 자식에게 넘겨주고서 나중에 나를 잘 대해주겠지 기대했다가 실망만 안고 돌아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돈을 맡기지 않는 대신 내게 저축이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려야 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강한 척을 하고 그래야 삶이 수월해지고 남들의 존중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적절히 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삶이 안정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척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핏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반드시 내가 받아 마땅한 사랑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의 결정을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이제 70에 가까운데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딸 둘과 아들 하나입니다. 그 시절에는 남아를 귀하게 여기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자식을 더 낳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두 딸에게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려 애썼습니다. 딸들이 결혼할 때 이분은 시댁에서 보낸 예단을 전부 돌려보내고 오히려 집 고치라며 돈을 얹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는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지독히도 인색했습니다. 외투 한 벌을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신발이 몇 번이나 망가져도 새 것으로 바꾸기를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무렵에는 모아둔 돈을 거의 전부 털어 예물과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이분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늙었을 때 자식들이 은혜를 갚아주리라 믿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적은 금액이지만 연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60 무렵까지 이분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도 좋았고 아들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결국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저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한동안 아들은 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결국 말없이 연금 통장까지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분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로 삶은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이제는 밥 먹을 돈조차 없어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태도와 못마땅한 표정뿐입니다. 여러 번 통풍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웃들이 약값을 보태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했을 겁니다. 두 딸은 결혼해서 각자 일을 하거나 어린 자식을 키우느라 아버지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노인을 이분은 바라봅니다. 그 집도 자식들은 전부 멀리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돈이 있어서 간병인을 쓰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분은 후회하고 또 답답해합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지만 않았더라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지만 않았더라면, 친자식이라 해도 사람의 본성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아들은 어려움과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아버지가 해준 모든 일은 그저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고마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같은 동네 오랜벗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나? 자식들한테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해버린 걸세. 그래서 남은 세월을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 가족의 정이라는 것도 참 현실적이더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들에게 내 저축을 말해야 할까요? 이분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가족의 정도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남은 세월의 모든 희망을 자식에게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진실로 아름다운 만남은 아주 드뭅니다. 사랑이든 가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가족의 정은 현실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낫게 살고 싶다면 자식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분은 아주 아픈 교훈입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세 자식 중 아무도 오지 않았고 몸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정이 식은 자리의 차가움, 그것이 아마 가장 아픈 통증일 겁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토록 현실적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분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믿었기에 전부를 잃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자식에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일에는 아주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헌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노년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과의 사이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기만의 작은 비밀 하나쯤은 남겨두십시오. 특히 저축에 관해서는요. 그래야 자식들도 분수를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두 가지.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잠시도 멈추지 못합니다. 하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밀려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가정과 일에서 밀려오는 온갖 압박을 견디며 계속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은 긴 인생 여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이든
우리는 그것을 바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손에 꼭 쥐고 계신다면 남은 삶을 온전히 누리며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저축을 지키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십시오. 저축은 사실 내가 온 힘을 쏟아 벌어온 돈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돈을 모으면 넘치는 욕구를 다스릴 수 있고 삶의 질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만한 것에만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 그것 역시 본질적으로는 저축입니다. 오늘날의 물질 사회에서 우리는 늘 과하게 사들입니다. 할인 행사, 광고, 제품 홍보, 게다가 너무나 간편해진 결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쇼핑을 빠르고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든 순간에야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샀지? 식용유 한 병 사러 마트에 갔다가 결국 양손 가득 식료품이며 생활용품이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잔뜩 들고 나온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합리적인 소비는 지나친 물질 추구를 억제하게 해줍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줍니다. 이것은 노년의 문턱에 들어선 분들이 가능한 한빨리 실천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젊음과 노년의 경계에 서 있을 때 손에 쥔 것이 넉넉하지 않으면 하루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평온한 중년을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만의 저축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붙드십시오.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삶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어릴 때는 공부에 매달리고 또래와의 관계에 힘을 씁니다. 자라면서는 미래를 걱정하고 사회를 신경 씁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매 순간 돌봅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로서 상사로서 무거운 일을 지고 고객이 던지는 온갖 문제와 마주합니다. 어른의 삶은 규범과 예절이라는 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시간, 자유롭게 풀어질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숨가쁜 리듬에 익숙해져 자기 본성을 오래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 날 중년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허전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한가해지면 오히려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전의 리듬을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인생의 황혼에 들어선 사람은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붙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는 것도 아니고 홀로 동떨어져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내어주는 일입니다. 지나온 오후마에 지나온 날을 되새기고 앞날을 계획하는 시간이지요.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자신을 보살피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취미를 가꿀 수도 있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책을 읽거나 꽃을 심고 화초를 기르는 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붙들 줄 알아야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훨씬 더 차분해집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10가지 절약법. 하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마십시오. 무언가에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오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갖고 싶은 것인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그저 갖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검은 구두가 이미 있는데 밝은 옷에 어울린다며 흰 구두를 하나 더 삽니다. 여행을 앞두고 사진 찍어 올릴 생각에 옷을 여러 벌 삽니다. 이런 목록은 끝없이 이어지며 매달 적지 않은 돈을 갉아먹습니다. 이렇게 계속 낭비하면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절약법은 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최신 기술 유행을 좇지 마십시오. 노년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순간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아셔야 합니다. 현명하게 아끼는 사람은 가장 새롭고 가장 첨단인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이 무르익고 가격이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좋은 물건을 제값에 쓸 수 있습니다. 셋, 제값을 다 주고 사지 마십시오. 물건을 살 때 전가 전부를 지불하지 않으려 노력하십시오. 쿠폰을 쓰거나 할인을 받거나 세일을 기다리거나 값을 흥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준비하고 계산해 보면 아끼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돈은 그대로 저축으로 돌리면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이런 작은 금액들이 쌓여 큰 돈이 되는 것을 보고 놀라시게 될 겁니다. 넷, 현금으로만 사십시오. 우리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데 익숙해져서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소비는 월급을 받자마자 텅 비어버리는 원인입니다. 지난달에 진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기본적인 절약 원칙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려는 물건은 미리 계획해두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십시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다섯, 가격이 아니라 사용 가치를 보고 사십시오. 우리는 값이 싸다, 이득이다 싶으면 잔뜩 사들이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 자잘한 것들이 모여 큰 돈이 되는데 정작 오래 쓰지도 못하니 낭비일 뿐입니다. 현명하게 아끼려면 사용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사야 합니다. 수명과 나중에 들어갈 유지비까지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처음 사는 값이 아니라 오래 두고 보았을 때의 비용을 보라는 뜻입니다. 싼 옷을 사서 두세 번 입고 모양이 망가져 버리게 하지 마시고 좋은 옷 한 벌을 사십시오. 여섯, 중고 물건을 사십시오. 절약의 기본 목표는 내가 산 물건에서 가장 좋은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중고품 구매를 뜻합니다. 새 차를 산 그 기분은 정말 짜릿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그 차는 중고차가 됩니다. 순간의 감정과 자존심을 위해 아주 큰 돈을 쓰는 셈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사용된 차를 더 좋은 값에 사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도 널리 보급된 시점에 사면 처음 값의 절반 정도면 됩니다. 다만 중고품을 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보를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고장난 물건을 사서 돈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일곱, 사기 전에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몇 번 쓰지도 않을 물건에 큰 돈을 쏟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회사와 집이 가까운데 정말 지금 차를 사야 합니까? 기름값, 주차비 같은 기본 비용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갑니다. 택시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만 비교해 보아도 어느 쪽이 나은지 아실 겁니다. 더 지혜롭게 쓰셔야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덟, 친구와 이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절약법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절약하는 삶의 한 부분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누가 더 많이 가졌나를 겨루는 시합이 아닙니다. 이웃이 차를 샀다고, 친구가 샀다고, 나도 질세라 사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 보고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끼려면 낭비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원의 낭비와 시간의 낭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효율은 절약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가진 것을 다시 쓰고 다시 활용하는 습관을 지키며 삽니다. 낭비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고 이 행동이 내 돈이나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십시오. 사람을 쓰는 대신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십시오. 아끼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는 일에 능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중년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의리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원칙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남에게 전부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법을 익혀 마음을 살찌우십시오.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며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이것은 젊은 시절에는 좀처럼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더욱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손에 꼭 쥐신 분이라면 반드시 더 행복하고 좋은 앞날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